네, 오늘 아침에 정부가 발표했던 추가 경정 예산 플러스 재정 보강, 이 총 규모가 약 20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생을 안정하고 그리고 내수를 진작시키고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정책 방향을 내놨죠. 자,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먼저 저희가 그 소식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림 앵커. 네, 브렉시트로 경기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모두 20조 원 이상을 풀기로 했는데요. 경기 둔화와 또 본격적화되고 있는 구조조정 등 현실적인 경제 여건을 반영해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은 2.8%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명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10조 원 수준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올 하반기에 20조 원 이상 지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브렉시트로 인해 대외 리스크가 커지고 있고 조선 해운업을 비롯한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10조 원 수준의 추경과 더불어 공기업 투자와 정책금융을 확대해 10조 원 이상을 더 풀기로 했으며 한국은행과 공조를 통해 통화 정책도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건전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지만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자리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 잉여금 1조 2천억 원에 올해 초과 세수를 더하면 10조 원가량의 추경 여력이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당초 3.1%에서 2.8%로 낮췄습니다. 올해 2분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설비 투자와 소비 역시 살아나지 않고 있는 배경에서입니다. 기재부는 20조 원 이상의 재정 보강을 하지 않는다면 올 성장률은 0.3%포인트 정도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경제 성장률과 물가 성장률을 더한 경상 성장률 예상치도 당초 4.5%에서 4%로 낮춰 잡았습니다. 성장률 하향과 더불어 늘어나는 취업자 수도 지난해 34만 명에서 올해는 30만 명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1%로 축소했습니다. 정부는 또 이달 내로 구조조정의 경량에 있는 조선업을 특별고용 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울산과 거제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수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고 서민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명재입니다. 정부가 하반기부터 노후 경유차를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 소비세를 감면합니다. 내수도 활성화시키면서 환경 문제도 대응하겠다는 보관인데요.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입할 시 가격의 10% 수준을 환급도 해줍니다. 공급 과잉 업종에 대한 산업 구조 조정안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이수연 기자입니다. 정부가 공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눈에 띄는 점은 친환경 소비와 투자를 늘리기 위한 세제 혜택을 강화한 겁니다. 대기 환경 악화의 주범인 오래된 경유차를 교체하면 세제 지원을 합니다. 지난 2006년 12월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 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해줍니다. 차량 한 대당 세금 감면액은 약 100만 원 수준으로 예를 들어 그랜저를 구입하면 126만 원, 소나타를 살 경우 95만 원의 감면 혜택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승합차와 화물차를 살 때에도 취득세를 한시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한정했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상향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이 1등급인 가전제품을 구입 시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TV와 냉장고 등 대상 품목을 사면 가격의 10% 수준을 환급하며 다음 달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 투자도 촉진합니다. 에너지 신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경우 배출권을 추가로 공급하고
기존 설비를 에너지 고효율 또는 온실가스 감축 설비로 전환 시 배출권 확보를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급속 충전기는 서울과 제주, 고속도로 등 해당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의 개수를 1000개까지 늘리고 공동주택 내 설치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소비 확대를 위해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와 그랜드 세일을 연계시켜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말까지 일정으로 범국민적 쇼핑 관광 축제도 열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내로 돌아오는 유통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을 확대하고 미래형 자동차와 지능정보기술 등 11개 신사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수연입니다.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분양 열기가 과열이 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분양 단타족들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마침내 정부가 이를 규제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이어서 변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무섭게 과열되던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어느덧 4, 5천만 원을 훌쩍 넘어가고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족들까지 몰리면서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분양권 거래 건수도 최근 5년 새 4배 이상 많아질 정도로 전국 곳곳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자 마침내 정부가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을 다음 달 1일부터 개선해 이 같은 시장 교란 행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제한 없이 이루어지던 1인당 보증 건수는 2건 이내, 보증 한도도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 원, 지방은 3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분양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아예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장 무리한 대출을 낀 투기 수요가 줄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 감소로 미분양이 늘고 이 때문에 건설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규 분양을 받을 때 중도금 대출을 고려하고 분양을 받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 분양을 받는 데에서 꺼릴 수밖에 없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택 수요가 있어야 분양을 하지만 이렇게 주택 수요가 위축이 될 경우에는 그동안 분양 물량들을 연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포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15,000가구로 예정된 행복주택 입주 물량을 2만 가구로 늘리고 사업 절차를 대폭 줄여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 리츠를 설립해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매입 우선권을 부여해 취업과 결혼 후에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변재우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정부는 일단 재정 지출을 올해 20조 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 가운데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약 10조 원, 재정 보강이 10조 원, 이것을 모두 포함해서 20조 원 정도가 되고요. 또 이 수출이라든지 또 투자가 되는 것이 부진한 것을 막기 위한 대책, 그리고 금리 인하에 따른 대응 정책,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는데, 자, 이 내용에 대한 경제적인 평가를 내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 모셨고요. 김영로 앵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조금 전에 이 리포트 나온 거 다 보셨죠? 일단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 보강을 해서 20조 원 정도의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번에 나온 그 재정 보강 규모라든지 혹은 방향성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관심을 많이 모았던 게 규모죠. 네. 그런데 추경액이 10조 원, 네. 그리고 공기업이라던가 공적 금융기관 등을 통해서 이렇게 재정 지출의 효과를 내는 것이 또 10조 원. 네. 거기에 오늘 아침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플러스 알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10조 원이라고 하는 추경의 규모만 보면은 2009년 이후에 이루어졌던 추경 규모 중에서는 가장 작은 규모이고요. 이렇게 10조 원이라고 하는 규모가 선택된 데에는 네.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최근 한 1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추경들을 보면은 네. 세수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출을 늘려야 됐다 보니까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자 국채, 채권을 정부가 팔아서 자금을 조달을 했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추경을 편성을 할 때마다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이 많았죠. 네. 이러한 비판을 우려를 한 결과로 보여지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는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빨리 거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세수 진도율이라고 부르는데 정상적으로 정부가 예상했었던 속도보다도 세금이 더 많이 거치고 있고 이러한 속도가 올해 말까지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한 10조 원 내지는 9조 원 정도의 돈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빚을 내지 않고 추경을 편성하기 위한 그러한 고민이 엿보이는 규모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어느 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을 해서는 네.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재정 조기 집행이라고 해서 올해 전체적으로 쓰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이러한 재정 지출을 상반기에 많이 당겼었죠. 네. 전반적으로만 6대4 정도로 상반기에 하반기보다 많이 돈을 쓰게 되는 셈인데요. 네.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게 되면 그렇다 보니까 추경이 없었을 때 자동적으로 정부 부문의 지출이 위축이 되면서 거기에 경기 악영향이 예상되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이렇게 상반기에 정부 지출이 이루어졌던 속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네. 추경이 20조 원 이상, 20조 원 중반대 정도까지도 필요하다고 하는 분석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을 감안을 해보면 추경 자체의 규모는 적지만 정책 지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10조 원 플러스 알파의 이러한 내용이라던가 실효성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인데요. 네. 왜냐하면 추경에 대해서 15조 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얘기도 나왔었고 네. 좀 과장해서 비율을 들어보자면 물 이렇게 흘렀을 때 휴지 한 장 한 장 닦느니 여러 장 그냥 한꺼번에 그렇죠. 닦는 게 네. 훨씬 낫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10조 원 그리고 추경에 대한 타이밍도 참 중요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실질적으로 효과는 좀 어떻게 나타날까요? 일단 말씀하신 시기와 관련을 해서는 네. 최근에 있었던 이러한 그 과거 최근의 추경을 보면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었죠. 뭐 세월호라던가 메르스 사태라던가.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보면 4월, 5월 뭐 이런 때 본격적으로 그 충격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러한 추경의 편성 시기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 빠른 것은 아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규모, 시기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그 돈을 어떻게 쓰는가, 어디에 그러니까요. 지출하는가가 사실은 네. 굉장히 중요하죠. 네. 어차피 정부 지출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에서 경기 회복세를 끌어올리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네. 것을 기대를 하면서 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우물에서 물을 제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양 그리고 어떻게 물을 붓는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네. 사실은 그 구성 내역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네. 그 신성장 산업 네. 11개 분야와 관련된 지출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그린 성장과 관련된 뭐 경유차 교체라던가 네. 때는 에너지 절감형 가전제품에 대해서 네. 세제 지원 같은 것들 네. 또는 보조금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런 면에서는 좀 눈길을 끄는 대목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와 함께 이렇게 추경까지 편성을 하게 된 배경은 사실은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본적으로는 경기가 부진하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 올해 상반기에 가시화되기 시작한 부실업종에 대한 기업 구조 조정에 대한 충격, 특히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고용시장에 대한 충격에 대한 우려, 그리고 아주 최근이죠. 지난주에 실제로 현실화된 브렉시트로 인한 대외 부분의 충격, 그것이 우리 수출에 미칠 악영향,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된 내용에 보면은 구체적으로는 이런 브렉시트에 관련된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렇죠. 앞으로 뭐 플러스 알파라던가 이러한 재정 지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부문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안배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나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내수진작 정책에 대해서 저도 보면서 궁금했던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연구위원님의 생각이 궁금해서요. 일단 그 개별 소비세는 종료가 되잖아요. 이달 말이면은.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노후 경유차를 팔고 신차를 이제 구입하게 됐을 때 개수세를 인하해 주겠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개수세의 인하 효과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 갖고 이게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섞여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번 추경이 오히려 플러스가 될까요? 좀 마이너스가 될까요? 플러스 마이너스라기보다는 네. 사실은 소비 지출의
시기를 조정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실제로 지난해 연말에도 네. 개별 소비세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요. 네. 그런 개별 소비세 인하 정책이 종료가 되면서 올해 1월에 자동차 판매가 굉장히 위축되는 상황이 나타났었고 그것이 다시 연장된다고 하면서 봄철에 다시 자동차 판매가 회복되는 그렇죠. 그런 네. 모습이 나타났었죠. 결국은 이러한 개별 소비세가 이슈가 되는 이유는 네. 그것이 새로운 신차에 대한 수요를 불러일으킨다라기보다는 어차피 교체 수요가 있었던 시기에 네. 그러한 교체 수요를 어느 만큼 앞당기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계속 한시적인 효과로 남는다고 한다면 이러한 정책 효과가 사라지는 시기에 역시 소비를 앞당겼었던 효과가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근데 이 정부에서는 3%대였던 성장률을 또 낮추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까 리포트 봤던 것에 따르면은 2.8%까지 낮춘다고 했는데 LG경제연구원에서는 좀 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올해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한데요. 가장 최근에 네. 올해 1, 2월에 발표한 저희 전망치는 사실 이것보다는 좀 낮습니다. 저희는 올해 성장률 2.4% 정도로 네. 보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그 이전에는 고려되지 않았었던 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네. 구체화되었고 지난주에 브렉시트가 현실화된 점 이러한 것들을 감안을 하면 아무래도 올해 성장률을 올리기보다는 조금 더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높아지지 않았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2.8%라는 게 정부에서 이번에 뭐 2%대로 내린 건지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미 뭐 이렇게 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LG경제연구원에서 나온 2.4%가 더 마음에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성장률도 성장률이지만 이번에 좀 눈에 많이 띄었던 것이 수출 부진에 대한 거였고요. 이런 전망에 대해서 네. 과연 이걸 적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경제 정책 방향을 통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수출 분야에서는. 사실 지난주에 현실화되었던 브렉시트처럼 네. 해외 부분에서 악재가 발생을 하고 이로 인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위축되고 교역 증가율이 둔화되는 상황은 우리로서는 상당히 대처하기 곤란하고 특히 정책 당국으로서는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은 그러한 변수들이죠. 네. 이럴 때는 비유를 든다라고 하면 먼 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를 대비를 해서 우리 항구에 방파제를 높이 쌓고 우리 항구에 매여 있는 배들을 단단히 묶어두는 이러한 대비를 하는 것이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실제로 정책 당국에서도 이러한 것과 관련을 해서 국내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존의 건전성 3종 세트 이러한 것들을 재점검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실제로 한국은행이 3조 원의 추가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한 것 등 이러한 것들이 단기적인 대책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와 관련을 해서는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그 사태의 시작이다. 물론 지난주 금요일 주말을 거치면서 국제 금융시장에서 환율이라든가 주가 측면에서 커다란 급변동 상황이 나타나긴 했지만 네. 브렉시트가 투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당장 달라지는 것은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여전히 영국은 EU와 영내 국가로서 교역을 할 것이고 그리고 협상이 앞으로 2년 동안 진행되면서 타결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역시도 한 EU FTA에 적용을 받으면서 네. 영국과 EU에 대해서 기존 한 EU FTA 그 협상 내용대로 이러한 수출 활동이 이루어질 겁니다. 사실은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금융시장에서의 충격이 먼저 단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점인데 보다 더 우려가 되는 것은 향후 2년간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이러한 영국 탈퇴와 관련된 협상의 결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럽연합이 영국을 이렇게 순순히 곱게 내보내줄 것 같지는 그래요? 않아요. 예. 영국은 네. 아무래도 이러한 탈퇴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외교라든가 네. 난민 문제 그리고 재정 분담금 이러한 측면에서는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아마 요구를 할 것 같고요. 네. 반면에 경제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분야에서는 기존의 유럽연합 내 국가로서 누렸던 인력면이라든가 금융투자면이라든가 그런 혜택을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죠. 네. 하지만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계속 제공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나가도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구나라는 네. 것을 알게 된 다른 국가들의 탈퇴 도미노 현상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강경하게 협상이 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것이 영국 경제 내지는 영내 교육을 위축시키면서 유럽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유럽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 경제 그리고 글로벌한 차원에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그러한 파장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점이죠. 네. 그러면서 우리 수출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단 것만 먹고 쓴 것은 뱉어버리겠다. 과연 그걸 잘 유럽연합 받아주겠냐 이런 거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추경을 좀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와 동시다발적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아까 김영로 앵커가 이야기했던 게 참 마음에 와닿았었는데 물을 그냥 휴지 한 장 한 장 닦는 것보다는 걸레로 한꺼번에 확 닦아버리는 게 나으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도 있던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네.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는 않았지만 6월에 한은이 금리를 인하한 것이 결과적으로 볼 때 선제적인 대응이 되어버렸죠. 그러네요. 그렇게 네. 됐죠. 예. 예, 브렉시트를 아마 예상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긴 하지만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결국 이렇게 추경까지 편성을 하면서 재정 지출이 확대가 될 때 그 효과를 더더욱 내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완화적인 정책 기조가 더 강화가 되면서 정책 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면 더 효과가 높아질 수 있겠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변수들이 조금 더 복잡해진 상황이 되었는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렉시트로 인해서 세계 경제,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는 상당 기간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연내 어려울 수 있고 네. 나아가서는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조차도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항상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가 언급이 될 때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내리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네. 비판에서는 그러한 부담감에서는 조금 좀 벗어날 더, 수 있겠네요. 벗어날 수 있는 네. 여지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는 통화 정책의 운신의 폭, 룸이 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또 다른 측면이 있죠.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우리나라 원화가 신흥국 통화와 마찬가지 대접을 받으면서 네. 지난주 이후로 지금 가치가 크게 떨어졌고요. 네. 이렇게 원화가 평가절하가 많이 되었을 때에는 이러한 환율 측면을 고려를 해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는데 더더욱 이것이 부추기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러한 금융 측면의 불안감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죠. 네. 특히 올해 하반기가 우려가 되는데요. 그렇게 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 되더라도 과거보다는 우리 원달러 환율, 우리 원화 가치를 보다 더 고려한 통화 정책이 실시될 필요성이 높아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네. 원달러 환율이 지나치게 올라가거나 네.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네.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안이 진정되었을 때가 네. 아마 그리고 우리 실물 경기가 둔화되었을 때가 적절한 금리 인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연구원님 입장에서는 워낙 아시는 게 많으니까 네. 난 쉽게 얘기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와 그렇죠. 시청자분들을 시청자분들은 위해서 눈높이가 약간 다를 수 예, 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또 네.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웃은 김에 좀 다른 얘기 해보도록 할게요. 네. 부동산 쪽 얘기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 뭐 규제랄지 완화랄지 이런 게 워낙 자주 바뀌긴 합니다만은 스탠스 자체 그러니까 완화 쪽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근데 또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요즘에 분양 열기가 좀 과열되고 있다라는 얘기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네.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좀 정책 방향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싶은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일단 뭐 제 의견보다도 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예상되는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올해 봄에 커다란 정책 변화가 있었죠. 그 은행권에 대해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게 시행이 되고 네. 네. 그것 때문에 은행에서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가계 입장에서 예전보다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네. 소득에 대한 증빙도 어려워졌고 그리고 과거보다도 변동금리부 대출이 원칙화되었고 네. 거치 기간이 거의 없는 그리고 분할 상환이 원칙화되는 네. 이러한 대출 구조의 변환이 이루어졌죠. 네. 그것이 사실 지금 대출 시장에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은행에서 과거처럼 내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 가계가 네. 그런데도 여전히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다른 쪽에서 돈을 빌리고 있죠. 네. 이러한 대출 규제에서 빠졌었던 집단대출이라던가 비은행권 대출, 담보대출이 아니라 신용대출 이런 쪽에서 대출을 많이 늘리고 있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그렇죠. 있어요. 네. 근데 감독당국도 이러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7월부터 보험권에 대해서도 보험사에 대해서도 앞서 봄에 시행되었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네. 그런 대출 규제가 적용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을 해보면 대출 규제는 앞으로 완화되기보다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하는 점이고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사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 있는 네. 집단대출이라던가 신용대출 쪽으로 대출이 몰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러한 것을 감안을 해보면 사실은 대출은 가계부채의 증가세는 계속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네. 하지만 어떤 계층이 어떤 대출을 중심으로 해서 가계부채를 늘리는가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거보다도 금리가 대출의 증가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면에서 한국은행의 이러한 금리 정책, 통화 정책에 있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기, 세계 경기의 둔화로 인한 수출 둔화라던가 네. 또는 앞서 말씀드렸던 원달러 환율 이러한 요인들이 앞으로의 통화 정책에 있어서 조금 더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대출의 이동을 어느 정도 용인을 해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뭐 이쪽 구멍에서 빌릴 수 없다면 저쪽 구멍에서라도 빌려라. 근데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멍을 조금씩 더 제약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과연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정부 정책, 경제 정책으로 소비를 진작하려고 하는 그런 효과가 얼마나 날 수 있을까라는 또 의구심이 들게 되거든요. 물론 이번에 나왔던 내용은 단순히 소비 진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소비 진작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또 한 가지의 제약이 생긴 건데 소비 진작 효과 얼마나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을 편성해서 정부가 돈을 쓰더라도 어디에 쓸 것인가를 고려를 할 때 네. 글로벌한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는 그린 성장, 그린 경제 네.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지금 기업 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해운업이라든가 조선업, 철강업 이러한 것과 같이 과거에는 우리의 수출 주력 산업이었지만 중무장대형이고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산업에서 신성장 산업으로 옮겨 타고자 하는 이러한 고민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앞서 이런 개별 소비세 효과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소비를 이렇게 당겨 쓴다라던가 네. 지출 시기를 조정하게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의 효과는 사실은 단기적이고 나중에 가서 그 반대작용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죠. 네. 그런 면에서는 구조적으로 가계의 소비를 늘리고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계의 소득 측면에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네.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도 똑같은 소득을 가지고 소비 지출을 왜 못 늘리고 있는가. 네. 가령 가계가 느끼고 있는 고령화로 인한 노후 대비 네. 부족이라던가 늘어나고 있는 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라던가 급증하고 있는 이런 전세자금 수요라던가 높아지고 있는 주택 가격으로 인해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라던가 이렇게 소비 지출을 제약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네. 완화해주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기업 구조 조정이 본격화되면서 네. 소득이 하반기 된다고 확 좋아지진 않을 그렇죠. 것 같고요. 네.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또 소비 둔화세가 하반기에는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데요. 하반기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쉽지 않죠. 일단 상반기 봄철을 지나면서 우리 소비가 살아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가 되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자동차와 관련된 개별 소비세 인하 연장 효과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이 일시적으로 좀 많이 들어왔었던 효과 이러한 일시적인 효과들이 작용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지금 해석을 낳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는 하반기에도 소비가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화 정책도 필요할 것이고 추경의 효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의 소득을 늘리기 위한 노력, 특히 소비 지출을 구조적으로 위축시키고 있는 재앙 요인들을 하나하나 제거해주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만 추세적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소비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오전에 발표됐었던 이 정부의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아직도 남은 숙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가 생중계를 보내드릴 겁니다. 유일호 부총리가 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모두 발언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우리 경제는 많은 파도를 헤쳐왔습니다. 연초부터 소비 재정 절벽이 내수 회복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경기가 급속히 위축되는 것은 막았지만 민간 부문의 활력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20만 명대로 주저앉았고 청년 실업률은 10%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내년 말까지 조선업종에서만 6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외 불확실성도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습니다. 지난주 영국의 EU 탈퇴 결정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이번 사태의 진행 과정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먹구름이 들이우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비상한 각오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경제 활력을 강화해서 국민 여러분의 일자리를 만들고 또 지켜내겠습니다. 구조조정과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일자리 위축을 막고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0조 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해서 20조 원 이상의 재정 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추경의 재원은 연말까지 더 거칠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재정 적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이 중 일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도 더 튼튼히 하겠습니다. 브렉시트 등 대외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내수 회복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문제 등으로 사회적 수요가 높은 친환경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미세먼지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된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 개별 소비세의 70%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겠습니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도 지원하겠습니다. 7월부터 에너지 효율 1등급인 에어컨, TV, 냉장고, 공기청정기를 구입할 경우 가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투자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에너지 신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추가 공급하고 하반기 중 2천억 원 이상을 투자해서 전기차 충전기를 서울, 제주, 고속도로 등에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둘째, 구조개혁을 가속화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정 등으로 공공부문이 4대 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노동개혁법, 대학구조개혁법, 자본시장법의 입법을 다시 추진해서 노동, 교육, 금융개혁의 속도를 내겠습니다. 부실을 털어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자리할 수 있도록 관계기업,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에 더욱 속도를 내고 향후 우리 경제를 이끌 유망 신산업을 선정해서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4월 신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한 이후 전문가 의견 수렴, 민간 수요 조사 등을 거쳐서 시급성과 성장성이 높은 11개 유망 업종을 선별하였습니다. 2018년까지 80조 원에 달하는 이들 업종에 대한 민간의 투자 수요가 실행될 수 있도록 신산업 육성세제, 신산업 육성펀드 등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규제개혁특별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으로 관련 규제도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영국의 EU 탈퇴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서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브렉시트에 따른 시장 불안이 진정될 때까지 국내외 경제 금융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경고음도 놓치지 않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실물 부분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수출, 원자재 수급 등 현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수출기업과 중소기업의 피해에 대한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브렉시트가 중장기적으로 무역, 통화, 금융 등 세계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대내 위험 요인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은행권에 이어 7월부터는 보험권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9월까지 제2금융권의 분할 상환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중도금 대출 보증제도 개선, 디딤돌 대출 확대 등으로 주택시장의 활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관행을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민생 안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비정규직,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부문 간 격차를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확산 등을 통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이중구조를 완화하겠습니다. 원도급업체의 기술 유형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고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창업, 성장, 폐업 단계별 지원으로 자영업자의 경쟁력도 높이겠습니다. 최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믿습니다. 경제활력 제고, 구조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16조 원에 이르는 일자리 사업을 수요자 중심, 성과 중심으로 확실히 바꾸겠습니다. 고용 취약계층의 우선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성과가 좋지 않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과감히 축소 또는 통폐합하겠습니다. 조선업 종사자 등 구조조정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현지 실사를 거쳐서 조선업에 대한 특별 고용지원 업종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주 중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서 조선업 고용지원 및 기업 애로 해소 대책을 발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눈앞에 닥친 파도가 좁고 험하지만 우리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위기 등 더 큰 시련도 기업과 근로자, 시민사회와 정부,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겨낸 저력이 있습니다. 정부는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우리 경제를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추경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적극 동원해서 단기 여건 악화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브렉시트 등 중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흐름에 한 발 앞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추경의 효과가 한시라도 빨리 국민 여러분께 전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 여건 악화, 구조조정 등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민생 안정에 특화된 추경이 필요합니다. 급박한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국회에서 일자리와 민생이라는 추경의 목적을 충실히 살려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